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중국, 일본이 근대화 이전에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이 세 나라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중국, 일본은 개항 이전에 모두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만이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세 나라의 운명을 가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노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선은 왜 근대화에 실패했고 일본은 성공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난합의 수용 자세를 살펴볼 것입니다. 조선과 일본의 서구 문명 접촉, 정반대의 길을 가다. 필리핀 동쪽에서 일본 열도 쪽으로 흐르는 난류는 물의 색이 유난히 짙은 남청색을 띠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 즉 흑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양의 무역선이 주로 이용한 해류였습니다. 조선은 쿠로시오 해류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의 내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유일한 통로는 중국이었으나 정조는 조선의 분서갱유를 일으켜 그 통로를 틀어막는 강력한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정리하면 해류 때문에 서구 문명과의 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조가 중국과의 문호를 잠그는 두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했습니다. 정조 시기보다 한참 앞선 1631년 인조 9년 정두원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해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5년 전입니다. 그는 산동성 등주에서 예수의 전도사 주앙 로드리게스를 만났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일본에서도 활약한 신부입니다. 당시 중국과 조선의 사람들은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며 다른 나라들은 그 수레바퀴의 일부에 불과했다고 믿었습니다. 수행한 역관 이영우가 신부에게 중국의 명칭을 묻자 신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구체이므로 어느 나라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답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신부의 지구는 구형이며 모든 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대답은 우물한 개구리였던 조선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정두원은 로드리게스 신부로부터 천문, 지리, 역산 등에 관한 서적과 화포, 염초와 화약 원료인 질산칼륨, 망원경, 자명종 등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왔습니다. 인조는 정두원에게 특별히 한 자급을 올려주라고 했으나 간원이 관계를 올려주는 것에 반대하자 인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이 접촉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5년 전의 일로서 신무기를 가져온 사람에게 상을 주자는데도 반대하는 멍청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중국에 다녀온 실학자들은 마테오 리치 이래 번역된 서양과학 서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학자들이 중국에서 번역된 서양과학서를 읽고 그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초기 단계에서 이 싹을 자르는 정조의 충격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일체의 서적 수입을 금지시켜 조선을 고립된 섬에 미리 안치했습니다. 이때부터 벌어진 일본과의 격차는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1786년 정조 10년 정월 22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보통 관료 이하에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글로 써서 아뢰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병호소회의 회의입니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생각을 말하라고 한 것의 이면에는 술책이 깔려 있었습니다. 외국 문화의 수입을 막으려고 김이소와 공동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대사원 김이소는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일식의 변괴는 하늘이 연경에서 들여온 이단의 책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이소는 연경에서 구입한 책은 유가의 글이 아니고 대부분 정도에서 벗어난 서적들이며 이단과 사교의 유행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의주에서 이를 통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대사관 신풍진은 연경에 가는 사신은 사행의 목적 이외에 그쪽 인사를 방문해 필담과 서찰 교환을 금지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다음 해인 1787년 정조 11년 사간 이 사령은 천주교의 요술이 나라 안에 유입되어 민심을 미혹시킬 염려가 없지 않으니 청컨대 여권을 엄칙히 시칙하고 금조 처벌법령을 만들어 요사한 서책을 무역해오는 폐단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서적 수입 금지 논의는 드디어 1787년 10월 10일 사신의 휴대물품 관련 규정인 사행 제거 3억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때 제정된 내용은 진시황의 분서갱유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4개의 분서령에서 몇 개 단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에서는 사관에서는 진나라 역사서가 아니면 불태운다는 것이 정조 때는 성리학 이외의 책은 소각한다로 바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좌도에 불경할 말, 이단의 요탄한 말에 관계되는 천주교 잡술의 방서를 소각하고 범한 자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행 제거 목록이 나온 지 4년 후인 1791년 정조 15년 충청도 금산의 진산 지역에서 조선 천주교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인 신해박해가 발생합니다. 신해박해는 조상 제사 문제를 둘러싼 종교적 갈등이 핵심이었으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외국 문물의 수입을 완전 차단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산 지역의 천주교 신자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한 뒤 천주교 교리에 따라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불태웠는데 외종형 권상현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던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 행위는 폐륜으로 간주되어 지방 유생들과 관료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주자의 탈레반인 정조는 천주교의 탄압을 지시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은 처형되고 다수의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어 배교를 강요받았습니다. 이후 천주교는 무부무군, 아비도 군주도 없는 폐륜 난상의 사교로 낙인 찍혀 더욱 가혹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진산군은 5년을 기한으로 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천주교도가 위패를 불사르는 사건이 일어나자 정조는 정주를 존중하며 유속에 물들지 않은 자를 특별히 선발하라고 하여 더욱 주작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성리학에 순회된 정조와 대신들은 천주교와의 갈등을 계기로 서구의 모든 수입서적을 금지시키고 조선 전체를 성리학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흥선대원군은 집권기에 서양의 세력을 배척하고 전통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였으며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를 단행하였습니다. 정조 이래 조선의 고립적 태도는 제너럴 쇼머노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같은 외세와의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충돌 이후에도 외부 문물을 수용하거나 제도 개혁으로 연결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폐쇄적인 자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자는 스스로 숨어듭니다. 서구 세력과의 접촉을 회피해온 조선은 서구의 군함 외교가 시작되자 면역력이 없는 고유종들처럼 멸종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근대화에 성공한 것과 달리
조선은 변화의 기회를 놓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조는 조선 멸망 책임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성리학 같은 중국의 쓰레기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문호를 닫은 책임입니다. 일본과 난학, 란가꾸라고 합니다. 중국과 조선만 쇄국 정책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쇄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외세의 침입과 기독교 확산에 대해 쇄국으로 대응하였으나 그 배경과 운영 방식 그리고 결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외세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였길래 중국, 조선과 다른 역사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네덜란드 상인들은 일본으로 항해할 때 쿠로시오 해류를 이용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북서 태평양을 흐르는 강력한 난류로 필리핀 동쪽에서 시작해 대만, 일본 열도의 동쪽을 따라 북상합니다. 이 해류는 유속이 빠른 난류로서 중국 동부에서 일본 큐슈 지역의 항구로 가는 네덜란드 무역 선박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조류였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260년 동안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쇄국 정책을 취했습니다. 막부는 기독교의 확산을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해 선교사를 추방했고 일본인의 해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리프데호가 일본에 처음 도착한 것은 1600년입니다. 이 선박은 일본 큐슈의 백부 오이타를 거쳐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승선자에는 영국인 윌리엄 애덤스와 네덜란드인 얀 요스텐이 있었는데 애덤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애덤스는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선박 건조에 참여했는데 이는 일본의 해양 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시라도에 상관을 세우면서 일본과의 본격적인 교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라도는 160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무역 허가를 내주면서 무역 사무소를 설치한 곳입니다. 시라도에는 네덜란드 상관이 있었던 창고 건물, 시라도성, 마을 거리 등 에도 시대의 무역과 외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641년 네덜란드 상관이 시라도에서 데지마로 이전했습니다. 데지마는 이후 약 200년간 일본의 유일한 서양 교역 창구가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는 네덜란드와의 제한적 교역만 허용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은 서양의 과학, 의학, 기술 등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막부가 쇄국 정책을 취한 것이 철저한 고립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한적 교류를 통해 필요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내부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난학의 유입 과정은 이렇습니다. 난학, 란가꾸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네덜란드를 통해 일본으로 전래된 유럽의 학문 문화 기술의 총칭이며 둘째는 네덜란드어를 매개로 한 서양 학문의 연구를 의미합니다.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로 제한된 창구에서 네덜란드로부터 서양의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난학이 유입되면서 네덜란드어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식인들은 네덜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인물로 들 수 있는 것은 스기다 겐파쿠, 마에노 료타쿠, 나가카와 준난의 세 사람이었습니다. 1771년 이들은 고츠카 하라 형당에서 아오차 바바라는 독부를 처형하고 해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겐파쿠와 료타쿠는 해부표,
온네 쿤디케 타플랜을 참조하면서 해부를 지켜보았는데 이 책이 중국어로 된 해부학 책보다 훨씬 뛰어난 것에 놀랐습니다. 겐파쿠와 료타쿠는 해부를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부표 온네 쿤디케 타플랜을 일본어로 번역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부표는 독일의 요한 아담 쿨무스가 쓴 해부학서적 아나토미세 타벤이 원본입니다. 이 독일 책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것이 타헬 아나토미아입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번역해 나온 것이 해체 신서입니다. 번역을 할 당시에는 일본에 네덜란드어 사전이 없어서 겐파쿠와 준나는 네덜란드어를 읽을 수 없었고 네덜란드어 지식이 있던 료타쿠조차 번역할 어휘가 부족했습니다. 겐파쿠는 당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번역 상황을 노나 방향타가 없는 배를 타고 바다로 출발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해체 신서인데 1774년에 간행된 일본 최초의 서양 해부학 서적입니다. 해체 신서의 출판은 그때까지 한의학을 중심으로 했던 일본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쳐 서양 의학의 수용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신경, 연골, 동맥 등의 의학 용어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체 신서의 번역 과정에서 생성된 용어들은 일본 학문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난학의 보급은 개인적 연구를 넘어 막부 공인의 번역 사업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양 학문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815년 83세의 겐파쿠는 자신이 경험한 난학의 유입 보급 과정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록한 난학사시를 집필했습니다. 난학사시는 난학이 일본 사회에 정착해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서 일본 근대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난학은 일본이 근대 서양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였으며 그 확산에는 네덜란드어 학습과 번역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통사들은 처음에 가타카나로 기록된 발음을 암기해 통역 업무를 수행했으나 18세기 중엽 이후 네덜란드 문자의 직접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1740년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노루 겐조와 아오키 고뇨에게 네덜란드어를 배우라고 하여 공식적인 외국어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난학은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본초학, 천문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끈 분야는 천문학, 지리학입니다. 일본에 최초로 지동서를 소개한 사람은 모도키 요시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통역으로 일했던 그는 1793년 신제 천지 이구 용법기를 번역하여 지동서를 일본에 소개했습니다. 모도키가 번역한 야코 플루스 반 암스텔의 네덜란드 판본은 원래 영국의 조지 아담스가 쓴 것입니다. 즉 3중 번역된 것인데 이 사진이 원본인 조지 아담스의 천문학책 새로운 천구와 지구본의 제작과 사용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천문학에 밟지 못했던 모도키는 너무 힘든 번역 끝에 병을 얻어 출판 다음 해에 죽었습니다. 당시 지동서는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 자연 철학자인 미우라 바이엔 같은 학자도 지동서를 전해 듣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한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난학의 실용적 가치 때문에 막부당군 1811년 아예 자체의 서양서 번역기관인 만서화의 어용을 열고 그 밖의 도시에는 양학숙을 수립해 사람들에게 서양 과학기술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중 오츠키 겐타쿠의 사숙인
지란당은 1789년부터 1826년까지 38년 동안 94명의 난학자를 길러냈습니다. 이때는 정조가 모든 외국 서적을 금지시킨 바로 그때입니다. 이들의 서양과학 기술 습득은 그 자체로서는 도쿠가와 막부나 유교 전통에 위협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양학은 큐슈 지방 중심의 다이묘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들이 도쿠가와 막부를 쓰러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체제는 쇄국 정책과 부패,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1853년 미국의 페이 제독에 의해 일본 개항 요구가 본격화되었고, 1854년 3월 31일 가나가와 조약 체결을 계기로 쇄국은 붕괴되었습니다. 에도 막부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미일 화친 조약은 일본의 200년간의 쇄국 정책을 종료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만든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스마번과 조시번 중심의 반막부 세력이 천황 중심의 왕정복구를 요구해 1868년 왕정복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19세기 초까지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서양 학문 수용은 그 후 일본이 근대화를 순탄하게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명치 유신 이전에 이미 일본의 지식층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1868년 이후에 메이지 초기 개혁의 대표적 인물은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그는 게이오 기죽구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화라노보다도 영어가 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영어를 독학해 1860년에는 첫 미국 사찰단에 끼어 미국을 다녀왔고, 이어서 유럽 그리고 다시 미국을 유람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통해 얻은 서양 문명의 지식이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은 서양 사정입니다. 이 책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군함, 대포에서 우체국, 전신, 전하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발전된 모습을 일본인에게 널리 소개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회복한 메이지 정부가 즉각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음은 물론이고, 서양 과학기술의 내용은 일본의 당면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같은 시대의 중국인들과는 반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완전히 서양 문명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 근대 과학교육은 즉각 시작되어 1877년에는 구식 학교에서 서양학을 가르치던 제도도 뜯어고쳐 동경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 대학에는 이학부, 의학부, 법학부, 문학부의 4개 학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학부의 강의는 수학, 성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공학, 채광, 야금학, 조선학 등으로 현대과학의 중요한 분야가 모두 망라되었습니다. 자연과학의 방법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의식이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지식층을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중국, 조선, 일본의 역사에서 얻는 교훈.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중국, 조선, 일본의 세 나라는 모두 쇄국 정책을 취한 상태에서 서양 문물과 접촉하였으나 대응 방식은 달랐습니다. 16세기 말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고려 만국 전도를 제작하며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을 전했으나 청조 지배층은 이를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서양 학문은 역법 개정이나 천문학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도입되었고, 정치, 경제, 제도의 근본적 개혁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나아가 아편전쟁, 태평천구에 난 의화단 운동과 같은 내외부의 혼란으로 국가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열강의 침탈은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은 부분적 수용과 내부 혼란을 겪었고, 신해혁명 이후 공화정이 수립되었으나
일본과 같은 체계적 근대 개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난학을 매개로 서양과학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용화하였으며 개항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을 통해 군사, 교육, 산업 전반에 서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식인들은 개혁의 동력으로서 서구 사상을 번역 보급하여 근대화의 기본을 다졌습니다. 일본은 제한적 세국을 유지하다가 외세의 압력을 계기로 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근대화의 성패는 외부 충격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제도화하였는가, 국가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 주도의 개혁을 추진했고 중국은 혼란 속에서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반면에 조선에는 일본을 개화시킨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영웅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만행권에 후쿠자와 유키치를 넣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자 현대 일본의 기초적 토대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화폐에 후쿠자와 유키치의 필적한 인물을 넣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신사임당의 아들은 조선을 망친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화폐조차도 방향성이 다릅니다. 조선에서는 정조가 주위의 탈레반이 되어 외국 문화에 배타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가를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단초를 열었고 그 후 흥선대원군이 세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즉 조선은 정조 이래 철저한 고립 속에서 외세와의 충돌을 반복하며 근대화의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벌어진 격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척화비로 상징되는 폐쇄적인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혁 개방의 진취적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